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할 밤잠 설쳐가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느 남자의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인 거 아시죠? 제 이름은 박진구, 올해로 42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부산에서 탄탄한 재력을 갖춘 중견 제조기업 이사로 재직하며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니까요. 키는 180에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 직업도 확실하니 겉보기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여성과 제대로 된 관계를 지속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외모가 형편없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제 그것이 남들보다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고 우람했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20살 때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대학교 때 만난 그 친구와 드디어 첫날 밤을 앞둔 순간 그녀가 제 실체를 마주하고 내뱉은 말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오빠 미안해. 나 무서워.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 같아. 그녀는 울면서 도망가 버렸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죠. 처음엔 그 여자가 유난을 떠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여자도 또 그 다음 여자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좀 아니지. 오빠 나는 이런 거 감당 못해.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만난 여자가 10명이 넘었지만 10명 모두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치듯 이별을 고했습니다. 너무 커서 짐승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더군요. 남자로서 가져야 할 게 부족한 것도 서러운데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다니요. 결국 30 후반을 넘기면서부터는 아예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여자들이 저를 괴물 취급할 거라 생각하니 시작할 용기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42이 되도록 번듯한 집에서 혼자 술잔이나 기울이며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탄탄한 재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온기 하나 없는 썰렁한 집구석에서 이 징글징글한 비밀만 아니었어도 하며 천장을 보고 한숨 쉬는 게 일상이었죠. 제 인생은 그렇게 고독하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42이라는 나이가 남자한테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밖에서는 이사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어깨에 힘도 들어가지만요. 막상 퇴근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 정적.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나, 이 넓은 아파트에 온기 하나 없는데 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 그놈의 거대한 비밀 때문에 포기했던 인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렇게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진구,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청승 떨 거야? 너 그러다 진짜 독거노인 된다. 제 사정을 깊이 모르는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술잔을 채워주며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평소 같으면 내 팔자에 무슨 여자냐, 그냥 일이나 하다 죽으련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빈집의 냉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물었죠. 누구? 좋은 사람이라도 있냐?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아주 단아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그런데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김미숙, 저보다 3살 어린 39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남편 사별하고 혼자 산 지 꽤 됐어. 독실한 불교 신자라 마음씨도 비단결 같고 성격도 아주 보수적이라 믿음직스럽다. 너처럼 듬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아할 거야. 처음 만난 곳은 부산 달맞이길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미숙 씨가 고개를 살며시 숙이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진구 씨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속으로 드디어 찾았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직 신앙심 하나로 버티며 살아온 고결한 여인이었죠. 말투 하나, 몸짓 하나에 정숙함이 서려 있었고 제가 그동안 만났던 가벼운 여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구 씨, 저는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사랑보다는 늦게나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나이에 이제는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 그녀의 그 차분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제 거대한 비밀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정갈한 사람이라면, 나를 인격적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혹시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 고개를 들더군요. 40 넘도록 닫아 걸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미숙 씨 앞에서 허무하게 풀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유명한 사찰을 찾아 공양을 드리기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미숙 씨는 늘 저를 배려해줬고 저는 그녀의 고귀함을 지켜주기 위해 그 어떤 음담패설이나 과한 스킨십도 조심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비밀을 들킬까봐 제가 더 몸을 사렸던 걸지도 모릅니다. 진구 씨는 참 젠틀하시네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연애 4달 만에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박진구,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라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 양가 부모님들도 늦게 찾은 인연이라며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예식은 그녀의 성격답게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숙 씨는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보살님 같았죠. 저는 식장에서 맹세했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 보물처럼 아끼며 제 결점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42의 나이에 꿈에 그리던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온기를 느끼며 잠에서 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여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할 때 저는 드디어 평범한 남자의 행복을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에 젖어 있을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정갈하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만약 내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내 이 거대한 저주가 우리 사랑을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미숙 씨의 그 고결한 이미지를 제 손으로 깨뜨리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입안에 머금은 채 폭풍전야 같은 신혼 생활의 문턱을 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 시한폭탄은 째깍거리며 운명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숙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아침마다 정수리에 맑은 물을 얹고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어디를 봐도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의 옷차림이나 말투에서는 세상의 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결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저는 우리 관계가 육체적인 탐닉보다는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주는 고요한 호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혼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미숙이 건넨 그 말은 제 가슴에 무거운 바위 하나를 얹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42 사내로서 피가 끓는 나이에 아내의 하얀 목덜미를 볼 때마다 제 본능은 거칠게 요동쳤지만 그때마다 미숙의 그 맑은 눈망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토록 깨끗한 사람에게 내 괴물 같은 실체를 드러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이 앞섰던 거죠. 사실 결혼 전에도 수차례 기회는 있었습니다. 미숙 씨, 사실 나한테는 남들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특징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정성스럽게 깎아내온 과일을 보며 웃을 때 혹은 사찰에서 경건하게 합장하고 있는 옆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입은 접착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그녀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짓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미숙 씨는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첫날 밤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부부니까 어떻게든 받아들여 주겠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바지 속에 거대한 비밀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괴물처럼 느껴져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정갈한 밥상을 마주하고 퇴근하면 나란히 앉아 불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렸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제 안의 공포는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미숙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젠틀하고 절제력 있는 남편으로 믿고 있었고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미숙이 준비한 길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부로서 진정한 합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며 그녀는 유난히 정성스럽게 목욕제개를 하고 방 안에 은은한 향을 피웠습니다. 하얀 소복 같은 잠옷을 입고 침대 가장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저를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신성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부부로서의 연을 온전히 맺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엔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 나왔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 방의 조명이 꺼지고 옷가지가 하나둘씩 벗겨지면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고결함이 충돌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고백할까? 아니면 이대로 운명의 몸을 던질까? 결국 저는 후자를 택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미숙이 정성껏 마련한 합궁의 날. 방 안에는 은은한 연꽃 향이 감돌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40평생을 괴롭혀온 이 징글징글한 비밀을 세상에서 가장 정숙한 내 아내에게 공개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잠옷깃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미숙은 부끄러운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죠.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미숙은 그저 제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진구 씨.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그 자비로운 말에 용기를 얻은 게 화근이었을까요? 저는 마침내 바지를 내리고 제 거대한 실체를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살며시 뜬 미숙의 눈동자가 제 아래쪽을 향하더니 순식간에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머, 이게 뭐야? 미숙은 마치 시커먼 구렁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침대 구석으로 나자빠졌습니다. 미숙 씨, 진정해요. 내가 설명할게. 제가 당황해서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미친 듯이 손사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저리 치워. 당신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어떻게 사람 몸에서 나올 수 있는 크기냐고. 단아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혐오로 일그러졌습니다. 아까의 그 자비로운 보살님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여보, 나도 이게 평생 고민이었어.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제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미숙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돌돌 말아 몸을 꽁꽁 싸매더니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야. 당신 몸을 봐.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괴물이나 다름없단 말이야. 짐승, 괴물. 예전 여자들에게 들었던 그 모진 말들이 아내의 입을 통해 다시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숙은 제 설명 따위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헐떡이며 방바닥에 떨어진 겉옷을 챙겨 들고는 전력 질주로 안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쾅! 거실 쪽 건너방 문이 부서질 듯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철컥하는 소리.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연꽃 향이 감돌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이미 악취 나는 시궁창으로 변해버린 뒤였죠. 미숙 씨, 문 좀 열어봐. 제발 대화로 하자. 저는 잠긴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과 간간이 들리는 그녀의 흐느낌 뿐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무서워. 제발 저리 가요. 문틈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자존심마저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가운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행복이 단 몇 초 만에 재앙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이 문은 영영 열리지 않는 지옥의 문이 된 걸까요?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제 심장 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려오는 잔인한 첫날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은 지옥보다 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미숙 씨의 화가 좀 풀릴 줄 알았죠. 어머, 내가 어젠 너무 놀랐나 봐요. 미안해요, 진구 씨. 이런 말 한마디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라도 좀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실로 나갔죠.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미숙 씨의 눈빛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화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주 불결한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 그 자체였거든요. 미숙 씨, 어제는 제가 말을 붙이려 하자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몸에 손 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 그 짐승 같은 모습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니까. 그녀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말을 내뱉고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지독한 소리, 철컥. 이제 그 문소리는 제 심장을 베어내는 칼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각방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요. 미숙 씨는 아예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나 서재 바닥에 몸을 뉘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 위엔 덩그러니 식은 밥 한 덩이만 놓여 있을 뿐 아내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거실에 있던 그녀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듯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저를 경멸하고 짐승 취급하면서도 제가 벌어다주는 돈은 꼬박꼬박 다 챙기더라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제 이사 월급이며 보너스며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은 한 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내로서의 도리는커녕 눈길 한 번 안 주면서 남편으로서의 경제적 의무만은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더군요. 저는 밖에서 고개 숙이며 힘들게 돈을 벌어다 바치는 현금 인출기이자 집안에서는 존재감조차 없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부부인데 주말에 외식이라도 좀 하면 안 될까? 한 번은 큰맘 먹고 그녀의 방문 앞에서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외식이요? 당신이랑 마주 앉아 밥 먹으면 어제 본 그 흉측한 게 떠올라서 체할 것 같아요. 돈이나 제때 입금하세요. 그게 당신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타고난 신체 조건이 남들보다 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집에서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42, 한창 대접받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저는 그렇게 시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화려한 이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버림받은 들개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집안의 냉기를 견디다 못해 밤늦게까지 해운대 바닷가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형벌을 받는 걸까? 파도 소리에 섞여 나오는 제 한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집구석에 그 숨막히는 공기를 견딜 수 없어 운동복 차림으로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인근의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죠. 저 멀리서 아주 낯익으면서도 지금의 제 아내와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실루엣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그 지독한 냉기를 피해 해운대 밤바다를 정처 없이 헤맨 지도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미숙 씨는 여전히 저를 불결한 짐승 취급하며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고 저는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상납하면서도 집안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죠. 42, 사내로서 가장 뜨거워야 할 나이에 저는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살 걸, 왜 결혼이란 걸해서 이 수모를 당하나 싶어 눈물 섞인 한숨만 바다 위로 흩뿌리고 있었죠. 그날도 도저히 집구석의 그 숨막히는 공기를 견딜 수 없어 운동복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해운대 인근의 한적한 산책로를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죠.
심장이라도 터질 듯이 뛰면 이 가슴 속 응어리가 좀 풀릴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아주 낯익으면서도 묘하게 생동감 넘치는 실루엣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쫙 달라붙는 레깅스 차림의 탄탄한 몸매, 그리고 정갈하게 묶어 올린 머리.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아내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제부 아니세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든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바로 아내 미숙 씨의 친언니, 저에게는 둘째 처형이 되는 혜란 씨였습니다. 혜란 처형은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요가 센터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평소 아내와는 왕래가 그리 잦지 않아 결혼식 때 이후로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오늘 마주친 처형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처형?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 당황한 물음에 처형은 시원시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저야 여기서 요가 센터 하니까 맨날 운동 삼아 걷죠. 근데 제부는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신혼인데 깨가 쏟아져야 할 분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처형의 그 털털하고 따뜻한 농담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툭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과 인간미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혜란 처형은 요가 강사답게 군살 하나 없는 탄력 넘치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정적인 보살님 같은 느낌이라면 처형은 마치 야생화처럼 강인하고 에너지가 넘쳤죠. 쫙 달라붙는 운동복 위로 드러난 굴곡진 몸매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게 할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제부 무슨 안 좋은 일 있죠? 얼굴에 나 괴로워요라고 쓰여 있네. 처형의 예리한 시선이 제 눈동자를 꿰뚫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수치심과 외로움. 아내에게 짐승 취급받으며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했던 그 비참한 시간들이 처형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처형은 가만히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서서 청승 떨지 말고 저기 포장마차 가서 소주나 한잔해요. 제부 사정, 내가 좀 들어줘야겠네. 저는 홀린 듯 처형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포장마차 구석자리, 주황색 천막 아래에서 마주 앉은 처형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소주병이 비워질수록 제 마음속 빗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아내의 언니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저는 누군가에게 이 지독한 갈증을 털어놓고 싶다는 본능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저는 처형에게 제 치부이자 비밀인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형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포장마차 안, 파도 소리가 안주 삼아 들려오는 그 비좁은 공간에서 처형 혜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잔에 찰랑거리는 투명한 액체가 가로등 불빛에 일렁이더군요. 처형은 안주로 나온 홍합탕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더니 제 어두운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가 강사답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풍파 다 겪어본 사람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제부 숨기지 마요. 내 동생 미숙이 성격 내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 겉으론 고상한 척, 정갈한 척해도 한번 마음 닫으면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애야. 요즘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으로만 도는 거 맞지? 처형의 직설적인 물음에 저는 그만 소주잔을 쥔 손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언니 앞에서 이런 치부를 드러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지난 몇 달간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쌓인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처형은 제 잔을 채워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제부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사별한 내 남편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다들 부러워했지. 근데 집안에서는 어땠는지 알아? 남자로서의 구실은커녕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나를 여자로 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던 처형에게 그런 그늘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처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왜소했고 무능했어. 거기다 본인의 콤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멀리했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는 그 넓은 침대에서 혼자 벽만 보고 잤어. 요가로 몸을 다듬고 탄력을 유지하면 뭐해? 봐주는 사람도 만져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여자로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처형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커서 문제였고 처형의 남편은 너무 작아서 문제였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다는 그 비참한 본질은 같았으니까요. 처형은 자신의 탄탄한 허벅지를 툭 치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에어로빅의 요가에 남들은 내 몸매 보고 섹시하다느니 어쩌니 하지만 정작 나는 속이 텅 빈 나무토막 같았어. 제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지독한 갈증. 나 그거 누구보다 잘 알아. 소주 한 병이 금세 비워졌습니다. 처형의 고백을 듣고 나니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미숙 씨에게는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인간적인 아픔이 처형의 목소리에는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등 위로 자신의 따뜻한 손을 슬며시 얹었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제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부도 미숙이한테 말 못할 고민 있는 거잖아. 그치? 괜찮아. 나한테는 다 털어놔도 돼. 우리 서로 닮은 꼴이잖아. 처형의 그 한마디에 제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짐승 소리를 들으며 난도질 당했던 제 자존심이 처형의 그 부드러운 손길 아래서 위로받기 시작한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숨겨온 제 거대한 비밀과 그날 밤 미숙 씨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처형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포장마차의 주황색 천막 위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2병째가 비워질 무렵 저는 결국 댐이 터지듯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 미숙 씨에게 짐승 같다는 말을 듣고 안방 문 밖으로 쫓겨났던 그 비참한 신혼 밤의 기억, 그리고 몇 달간 집 안에서 벌레 취급당하며 현금 인출기 노름만 했던 그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처형,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바람을 피웠나요? 도박을 했나요? 그저 남들보다 좀 크게 태어난 게 제 잘못입니까? 왜 제 아내는 저를 괴물 보듯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쳐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꺼느꼈습니다. 42 사내의 눈물은 뜨겁다 못해 아리더군요. 제 비밀을 다 털어놓고 나니 이제는 처형마저 나를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처형 얼굴도 못 보겠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등 위에 얹혀있던 처형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부, 고개 좀 들어봐요. 울긴 왜 울어. 그 잘난 얼굴 아깝게. 처형은 휴지를 뽑아 제 눈가를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더군요. 미숙이가, 걔가 정말 미쳤나 보네. 세상에 남들은 없어서 난리라는 그 복을 제 발로 차버리다니. 너무 고지식하게 절집에서 불경만 읽더니 진짜 귀한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구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처형을 바라봤습니다. 처형은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다는 듯 혀를 끌차며 제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짐승 같다고? 괴물 같다고? 아니, 제부. 내 전 남편처럼 무능해서 여자 피 말려 죽이는 게 진짜 괴물인 거야. 남자가 당당하고 넘치는 게 왜 죄가 돼? 그건 축복이지. 우리 동생이 아직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 그건 공포가 아니라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환상일 수도 있는 건데. 처형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동정심을 넘어선 무언가 깊은 갈망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녀는 소주를 입에 털어넣고는 제 쪽으로 몸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요가 강사 특유의 건강하고 매혹적인 살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말이죠. 제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미숙이가 부러워질 정도야. 나는 평생을 갈구해도 얻지 못한 걸 걔는 손에 쥐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니. 참 인생 아이러니하네. 처형의 위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구원과도 같았죠. 아내에게 난도질 당해 너덜너덜해졌던 제 자존감이 처형의 입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처형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의 불빛은 더욱 아스라해졌고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처형은 취기가 오른 듯 발그레해진 얼굴로 제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제부, 너무 기죽지 마요. 내 동생이 못 채워주는 그 외로움, 그리고 제부가 가진 그 대단한 가치, 세상 누군가는 분명히 절실하게 원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마주 보았습니다. 아내의 언니라는 금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다는 여자의 본능이 처형의 눈 속에 가득 차 있었죠. 처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신의 요가 센터로 한번 꼭 들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구와 텅 빈 요가실, 처형이 내민 위험한 유혹의 손길, 처형과 포장마차에서 헤어진 뒤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건 복이다. 내가 다 안타깝다던 그 파격적인 위로 말입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미숙 씨의 차가운 눈총과 굳게 잠긴 방문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며칠 전 처형이 남긴 요가 센터로 한번 들르라는 그 은밀한 약속에 가닿아 있었죠. 결국 약속한 날 저녁 저는 홀린 듯 해운대 근처에 있는 처형의 요가 센터를 찾았습니다. 수업이 다 끝난 시간이라 그런지 센터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아로마 향기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안쪽 수련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조명을 낮게 낮춘 채 혼자 명상을 하고 있던 처형 혜란 씨가 있었습니다. 어머, 제부? 진짜 왔네요? 처형은 매트 위에서 유연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쫙 달라붙는 요가복 차림의 그녀는 포장마차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찔했습니다. 강사답게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복근,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살아 숨쉬는 듯한 근육의 곡선들이
제 시선을 어지럽혔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가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 그냥 처형이 오라고 하셔서. 처형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건강한 살냄새와 묘한 긴장감이 수련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멈춰 서서 제 셔츠 깃을 살짝 만지더니 포장마차에서보다 더 짙고 뜨거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부, 오늘 회사에서도 미숙이 생각하느라 마음고생 많았죠? 얼굴이 여전히 수척하네.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미숙이는 너무 고지식해서 제부의 가치를 모른다고. 처형의 손길이 제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형,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숙 씨가 알면. 제 입술은 거부의 말을 내뱉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손길을 갈구하며 굳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제 존재를 처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지고 있었거든요. 미숙이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평생을 기다려왔거든요. 나를 꽉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남자를. 처형은 제 귀에 바짝 다가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부, 혼자 그 무거운 비밀 짊어지고 울지 마요. 내 동생이 내팽개친 그 외로움, 그리고 제부의 그 거대한 아픔까지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채워주고 싶어. 그녀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42세 사내의 본능은 이미 이성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제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제 입술 근처까지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제부, 오늘 밤은 아무 생각하지 마요. 괴물이니 짐승이니 그런 소리도 잊어버려요. 오늘 당신은 그냥 내 남자예요. 그녀의 유혹적인 손길이 제 허리춤에 닿는 순간 수련실의 정적은 깨지고 공기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억눌러온 제 욕망의 댐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처형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생은 결코 하지 못했던 과감한 손길로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금기보다 더 뜨거운 실체가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괴물이라는 소리에 가슴을 도려내며 살았고 아내 미숙 씨에게조차 짐승 같다는 멸시를 받으며 안방에서 쫓겨났던 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풍경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텅 빈 요가 수련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제 거대한 실체를 마주한 처형 혜란 씨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마치 평생 찾아 헤맨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의 그것과도 같았거든요. 세상에, 제부 미숙이가 정말 바보였네. 이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 경탄해야 할 일인데 말이야. 혜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을 제 실체를 보고도 그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가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마치 부드러운 실크 같으면서도 강철 같은 탄력을 머금고 있었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요. 내 몸은 제부의 이 거대한 슬픔까지 다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녀가 제 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건 깊은 감탄과 환희의 탄성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토록 거부하며 짐승이라 비하했던 제 특징이 혜란 씨의 유연한 몸 안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조각처럼 맞춰져 들어갔습니다.
요가로 단련된 그녀의 골반과 근육들은 제 기량을 온전히 받아낼 만큼 깊고도 넓었습니다. 아, 제부, 아니 진구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야. 당신은 여자들이 꿈속에서나 그리는 진짜 남자라고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제 40년 묵은 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항상 위축되어 있고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혐오했던 박진구라는 남자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거대한 실체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아닌 극상의 쾌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이토록 만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제 자존감은 해운대 앞바다의 파도처럼 거세게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그 밤 요가 매트 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혜란 씨는 요가 강사 특유의 아찔한 자세들로 제 모든 에너지를 받아내 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제 본능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더 세게, 더 깊게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면죄 부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미숙 씨에게 당했던 무시와 멸시, 집안의 투명인간으로 살며 겪었던 비참함이 그녀와의 뜨거운 교감 속에서 하얗게 타버려 제가 되었습니다. 새벽녘 땀에 젖은 채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혜란 씨가 제 팔베개를 하며 웃더군요. 진구 씨, 이제 어디 가서 고개 숙이지 마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데 목울대가 뜨거워졌습니다. 괴물로 태어나 짐승으로 불리던 사내가 드디어 한 여자의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환희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파란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 아내의 언니 그리고 제 처형. 이 지독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피어난 불꽃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는 제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혜란 씨의 품에서 맛본 그 짜릿한 해방감은 이제 제 인생을 전혀 예상치 못한 파국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그토록 무겁게만 느껴졌던 제 거대한 비밀이 이제는 처형혜란 씨와의 은밀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아내 미숙 씨가 차갑게 거실 바닥에 던져주던 그 식은 밥상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저를 갈구하고 환영해주는 처형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눈을 피해 우리는 거가대교를 건너 거제도로 향하곤 했습니다. 제 외제차 조수석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창밖을 바라보는 처형의 모습은 늘 불경 소리에 파묻혀 살던 아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쳤죠. 거제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펜션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제부와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뜨거운 남녀일 뿐이었죠. 진구 씨, 거제 바다가 이렇게 예뻤나? 아니면 당신이랑 와서 그런가? 처형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저를 유혹하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남성미를 뿜어냈습니다. 미숙 씨 앞에서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며 굽신거렸던 제가 이제는 처형을 리드하며 그녀의 유연한 몸을 마음껏 탐닉했습니다. 요가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거제의 파도처럼 변화무쌍했고 제 거대한 에너지를 받아낼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녀의 탄성은 제 자존감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한적한 교회 맛집과 거제의 비밀스러운 해변을 누비며 황혼,
아니, 42 사내에 늦깎이 불꽃을 태웠습니다. 아내에게 받았던 그 수치스러운 경멸, 짐승 같다며 문을 걸어 잠그던 그 차가운 거절의 기억들이 처형과의 뜨거운 미래 속에서 하나둘씩 씻겨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의 품 안에서 저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정복자였죠. 진구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 미숙이가 알면 아마 까무러치겠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당신의 이 거대한 에너지는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처형은 제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취해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낮에는 점잖은 이사님으로, 밤에는 처형의 뜨거운 연인으로 사는 이 이중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죠. 아내 미숙 씨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입금해주며 남편의 도리를 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제가 자유를 사는 입장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비밀이 깊어질수록 꼬리는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 옷을 쳐다보지도 않던 미숙 씨가 제 셔츠 깃에 남은 낯선 향기나 제 얼굴에 감도는 생기 넘치는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당신 회사 일이 그렇게 즐거워요?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 무심하게 툭 던지는 그녀의 말 속에 예리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등 뒤로 꽂히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적인 보살님 같던 그녀의 눈동자에 의심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한 거죠. 부산과 거제를 오가며 쌓아온 우리만의 파라다이스에 서서히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형의 유연한 몸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아내 미숙 씨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더군요. 처형 혜란 씨의 그 유연하고 뜨거운 품에 취해 있다 보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아내 미숙 씨를 우습게 본 게 화근이었죠. 평소 불경이나 읽고 마음 공부나 하던 여자라 세상 물정 모를 줄 알았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불신보다 무서운 거였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은 거제도에서 처형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늦게 귀가한 밤이었죠. 제2사 양복 소매에 처형이 쓰던 은은한 장미 향수가 배어 있었나 봅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평소엔 제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던 미숙 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당신 향수 뿌려요? 평소엔 스킨도 잘 안 바르는 사람이. 그 차가운 눈빛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대충 출장지에서 만난 거래처 사람 핑계를 대며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미숙 씨는 소리 없는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제 차 블랙박스를 뒤지고 제가 잠든 사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려 들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철저히 숨겼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대신 흥신소 사람을 붙여 제 뒤를 밟게 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며칠 뒤 또다시 출장을 핑계로 처형의 요가 센터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진구 씨,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처형은 제 차에 올라타자마자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부산 외곽의 한적한 무인텔로 향했죠. 그곳은 우리만의 성지였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해방구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처형과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뒤에서 셔터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갈구하듯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처형이 그토록 환호하던 제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무렵이었습니다. 콱강! 마치 천둥이라도 친 듯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발길질 한 번에 무참히 열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처형 위에서 굴러떨어졌고 처형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감쌌습니다. 먼지바람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제 아내 미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카메라를 든 험상궂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아, 정말 가관이네. 내 언니랑 내 남편이 이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있었다니. 미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널브러진 저의 그것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더니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당신은 짐승이라고. 내 언니는 그 짐승의 먹이가 되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보네. 둘이 아주 찰떡궁합이야. 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형 혜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고 미숙 씨는 독사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42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 한순간에 가장 수치스러운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미숙 씨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박진구, 당신이 그 짐승 같은 몸뚱이로 누린 대가는 혹독할 거야. 그리고 언니, 당신 요가 센터도 이제 끝인 줄 알아. 내가 불교계며 지역사회며 이 사진들 다 뿌려줄 테니까. 미숙 씨의 서늘한 선전포고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제 거대한 비밀이 이제는 제 인생을 파멸시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방 안에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유일하게 저를 인정해줬던 처형과의 관계까지도 말이죠. 현장을 급습당한 그 무인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 미숙 씨의 오열 섞인 고함과 흥신소 직원들의 거친 움직임이 뒤섞여 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42의 인생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저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끌어모아 몸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언니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이럴 수 있어? 미숙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짐승 같은 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매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다니. 당신들이 사람이긴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정갈하고 고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칼이 흐트러진 채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채 죄인처럼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줄만 알았던 처형 혜란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오히려 당당한 눈빛으로 동생 미숙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숙아, 그만해. 누가 누구더러 짐승이라는 거야? 혜란 처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미숙 씨가 당황해서 울음을 멈추고 쳐다보자 처형은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짐승 취급하며 문 밖으로 내쫓았을 때 이 남자가 느꼈을 비참함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너는 내 그 고결한 척하는 신앙 뒤에 숨어서 남편을 괴물로 몰아세우고 말라 죽게 했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이야. 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놓고 지금. 바람? 아니, 이건 구원이야. 처형은 지지 않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품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내팽개친 그 귀한 남자를 내가 내 온몸을 다해 구원해 준 거라고. 남자가 남자답게 태어난 게 왜 죄니? 그건 축복이야. 그걸 감당할 그릇도 안 되는 내가 왜 이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려 들어? 처형의 파격적인 선언에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형은 침대에서 내려와 당당하게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구 씨, 고개 들어. 당신 잘못한 거 없어. 이 여자가 당신을 버린 거지. 당신이 배신한 게 아니야. 자매 사이에 천륜이 끊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가리키며 천벌을 받을 것들. 당신들, 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매장해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죠. 풍비박산 난 집안, 그리고 자매의 인연마저 끊어버린 이 지독한 사랑. 이제 남은 건 법정 싸움과 사회적 지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내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그리고 내 거대함을 유일하게 축복이라 불러준 처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숙 씨가 던져놓고 간 이혼 서류를 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 인생이 아주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미숙 씨가 그 무인텔 방을 박차고 나간 뒤 제 삶은 그야말로 폭격 맞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폭로 글이 올라오고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미숙 씨의 서늘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제가 42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요구하며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박진구 씨, 당신이 저지른 그 짐승 같은 짓에 대한 대가야. 이거 안 주면 법정에서 그 추잡한 사진들 다 공개할 줄 알아.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그녀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겠지만 제 옆에는 이미 처형, 아니, 이제는 제 유일한 여자가 된 혜란 씨가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진구 씨,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깟 아파트, 자동차 다 줘버려요. 대신 당신의 그 당당한 자존감만은 절대 주지 마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42, 어쩌면 조금 늦었을지도 모르는 이 나이에 저는 황혼 이혼이라 불릴 만큼 처절한 이별을 택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나니 제 통장 잔고는 반 토막이 났고 남부러울 것 없던 이사 자리에서도 결국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미쳤냐? 처형이랑 눈이 맞아서 그 재산을 다 날려? 라며 저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짐승 취급받으며 투명인간으로 사느니 알거지가 되더라도 나를 진짜 남자로 봐주는 여자와 살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뒤로한 채 혜란 씨와 함께 조그만 전셋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번듯한 해운대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 집 안에는
예전 집에는 없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폐업하게 된 요가 센터 기구들을 정리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구 씨, 우리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우리 인생 살아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내가 매일매일 확인시켜 줄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금기를 깨고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아침마다 정갈한 불경소리 대신 혜란 씨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요가 음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죠. 미숙 씨에게는 공포였던 제 신체적 특징이 혜란 씨에게는 매일 밤 축복과 환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거대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제가 괴물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42, 이사 명함도 사라지고 재산도 반토막 났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파멸이 저에게는 구원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우리가 새 출발의 단꿈에 젖어 있을 무렵, 이혼 후 홀로 남겨진 미숙 씨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결심을 했다는 소문이었죠. 42이라는 나이에 이사 직함도 잃고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떼어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형이랑 눈 맞은 미친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모든 화려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니 비로소 제 알몸뚱이, 그 거대해서 저주받았다던 제 진실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미숙 씨가 결국 삭발을 하고 산속 깊은 사찰로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건가 하는 죄책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곁을 지켜준 건 혜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투박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진구 씨, 미숙이는 원래 산속의 고요함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당신과의 그 짧고 강렬했던 충돌이 그녀에게는 자기만의 진리를 찾는 마지막 관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죠.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내 거기가 너무 크면 어쩌지? 라며 위축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란 씨와 함께 차린 작은 요가 센터 겸 개인 PT숍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직함 대신 실장님 소리를 들으며 회원들의 운동을 돕고 저녁이면 혜란 씨와 나란히 앉아 서로의 근육을 풀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자매를 다 거친 남자라니, 처형이랑 살다니 말세다 하며 뒤편에서 침을 뱉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 귀에는 매일 밤 제 품 안에서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당신 덕분에 내가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라고 속삭이는 혜란 씨의 숨소리만이 가득하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준 유일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거대함을 품어줄 유일한 그릇을 찾았고 혜란 씨는 평생 갈구하던 진짜 사내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도덕과 관습이라는 잣대로 보면 우리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은 부산의 푸른 바다를 보며 매일 아침 다짐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42. 제 인생의 전반전은 거대한 괴물로 살았지만 후반전은
한 여자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위대한 연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신체적 고민이나 남다른 특징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가요? 남들이 괴물이라 부르는 그 점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기적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당당하게 꽃 피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거나 혹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친구가 잘했다.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더 파격적이고 가슴 절절한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